네, 안녕하십니까. 청강문화산업대 박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 트렌드로 배우는 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 중에서 오토와 사물 인터넷과의 관계, 또 상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0년이 되면 약 370억 개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인구보다 300억 개가 더 많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가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가 연결되었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고요. 근데 사물 인터넷에 있는 디바이스 중에 스마트한 디바이스의 가장 결정판은 스마트폰이지만,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는 웨어러블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과 오토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고, 또 상호 연관이 깊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센서가 중심이 있고요. 센서 또는 센서를 포함한 디바이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이거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시큐리티 부분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4개의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네트워크하고 플랫폼은 통신사들, 기존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플랫폼들은 애플이나 구글 인프라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속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벤처 기업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센서 중심의 디바이스, 그리고 이걸 활용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은,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센서 중심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센서에 의해서 서비스가 연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건가,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서비스에 활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플랫폼은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결국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센서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서비스로 활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센서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센서라는 기술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반도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이제는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누구나 요게 담배깍 크기 정도인데요. 요 정도 오픈소스 컨트롤을 사는데 한 2, 3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요걸 사서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가속 센서, 위치 센서, 빛을 인식하는 센서부터 한 수십 종류의 센서들이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센서들을 복수로 연결을 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 블록 하듯이 이제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거의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중학생들이 작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 고등학생들이 이 하드웨어 기판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 거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조차도 이제는 어렵지 않은 기술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센서를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면 이것들을 나중에 디바이스로 상품화할 때는 이 설계에 대한 것들이 다 말씀드린 대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설계를 회로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테스트해 볼 때는 뭐 막 선이 막 이렇게 지네같이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자체가 다 어쨌든 설계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된 형태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면 뭐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뭐 대량 생산을 해서 뭐 수량이 확보된다면 양산화도 가능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는 하드웨어 센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 쪽에 센서 기반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인텔이나 암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런 센서 디바이스에 필요한 보드, 키트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좀 더 성능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가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 즉 센서 디바이스를 만드는 분야는 물론 대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 필요한 곳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0억 개 디바이스를 대기업이 다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디바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만들 수 있느냐. 대기업들은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물 인터넷, 센서 디바이스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다, 성공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서비스 사례를 잘못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불 붙이는 라이터인데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흡연 습관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됩니다. 얼핏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금연을 도와주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담배에 자주 불을 붙이는지, 언제 담배를 피웠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자,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과 가치입니다. 이 스마트 라이터의 가격은 150불이에요. 그럼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17만 원을 주면서 담배를 끊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 돈이면 차라리 금연 클리닉에 다니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얼핏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가치가 유용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이죠. 여기 보이는 스마트워치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사실 판넬인데 디스플레이 영역인데 마치 아날로그 시계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스마트워치 제품들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시계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스마트워치라는 웨어러블 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시계 산업으로 본다면 이 제품을 살 시계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10%가 안 되는 거죠. 시계는 디지털 도구가 아니고 패션 도구죠.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시계가 스마트워치로 교체될 거다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겠지만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할 수 없는 영역,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패션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오해가 기존 제품하고 시너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워치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아날로그를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 위에다가 디지털 판넬을 얹어서 두 개를 결합한 형태의 시계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인데, 그래서 위에 시계 반투명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 아날로그 시계 같이 동작을 하다가 어떤 정보가 오면은 디스플레이가 켜지면서 시계 위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이 시계 스마트워치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제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기존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잘 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이 팔찌를 시계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시계를 이제 벨트 부분만 바꿔서 교체를 하면 스마트워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시계 줄에 있죠. 여기 시계 줄에 보이는 시계 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시계에다가 팔찌를 바꿔서 이거를 스마트워치라고 활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차라리 스마트워치를 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제품과 시너지보다 각 제품의 가치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물인터넷 이전에도 사물통신이라고 해서 M2M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만물인터넷이라고 하죠. IoE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M2M과 IoT의 차이, 그리고 또 IoE와 IoT의 차이를 구분해 보면 M2M 같은 경우 서비스 흐름에서 사용자가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례 중에 뭐 물류, 자판기, 바코드, 원격 검침기, 주차장, 교통신호 이런 것들이 M2M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스 검침기가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스 검침기로 가스를 검침하면 그 가스 사용량이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검침원이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해서 다시 수기로 입력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사물통신이에요. 근데 사물통신에는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주체예요. 기계가 주체는 아닌 거죠.
검침원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검침원이 검침기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된 정보가 통신으로 전송이 되는 형태. 즉 사람이 서비스 흐름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센서가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스스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를 했을 때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2M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는 서비스의 흐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물 인터넷은 뭐냐? 자,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즉 센서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그 수집된 정보가 쌓이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쌓여있는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만물 인터넷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물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클라우딩 시스템과 빅데이터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만물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은 수준의 차이가 스케일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만물 인터넷이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의 교통량을 파악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교통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 또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통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파악된 정보만 가지고 결과를 제출해서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주는 건 현재 내비게이션도 가능해요. 하지만 만물 인터넷이 되면 이 시간대 또는 현재 주위의 다른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생겨날 일들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차가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만물 인터넷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빅데이터 분석과 그 빅데이터 활용이 포함되면 만물 인터넷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사람과 밀접한 분야이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O2O와의 연결고리가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입니다. 근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군사 용도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몸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주위 환경에 대한 또 적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오면 스마트워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면서 O2O 커머스 또 O2O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생체 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스마트워치고 또 O2O 커머스 분야에서는 간편 결제, 스마트워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애플워치가 출시되면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예측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마트워치 시장의 1위는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였습니다. 갤럭시 기어 핏, 기어 S 이런 것들이 시장을
시장 점유율이 1위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작은데 거기서 1위를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편화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플워치가 출시되고 나서 시장 규모는 작년에 10배가 됐어요. 그 작년에 10배가 된 곳에서의 1위는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애플워치가 아마 그 10배가 된 시장에 한 60% 이상을 잠식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작년에 애플워치가 출시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애플의 유명한 디자인 총괄이사인 조나단 아이브가 한 얘기입니다. 애플워치가 스위스 시계 산업을 공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계의 본고장은 스위스죠. 그래서 스위스는 아날로그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스위스 시계들이 디지털 워치, 디지털 시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애플은 갑자기 앞으로 스마트워치 시장의 1위가 되겠다라든지 스마트워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스위스 시계 산업을 들먹였을까요? 결국은 초기에 스마트워치라는 산업 자체가 너무 작은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뭐 크게 이익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계라는 산업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고 그 시장의 규모와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계라는 산업에 애플워치를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니고 시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이제 결국 궁극적인 사물 인터넷 플랫폼 전략의 목적은 커넥티드 홈입니다. 이 얘기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와 관련 있는 사물 인터넷은 모두 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통이든 뭐 헬스케어든 모든 분야에서 정보들이 다 집으로 연결돼서 집이 자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 있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집의 온도, 뭐 습도, 조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집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고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가트너 조사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 기술로 창출시킬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헬스 분야입니다. 이것이 2020년에는 3천억 불, 그러니까 300조 정도 되겠죠. 시장이고 1조 9천억 불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앞으로의 비전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산업에는 등장하는 것이 항상 애플이에요. 아까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헬스킷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의료계와 고객이 소통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을 보고 사용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블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나의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목적이지 의료나 치료 분야가 아닌 겁니다. 근데 애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의료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로고들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체 신호가 병원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헬스케어의 서비스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료계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애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사물 인터넷, 그 중에서도 스마트워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 애플 워치를 통해서 다양한 생체 신호를 수집을 할 거고요. 이 수집된 생체 신호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연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애플이 최근에 이제 영입한 사람들을 보면 뭐 수면 분석 전문가, 산소 포화도 센서 전문가, 비침습 혈당 측정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사실은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집을 한 거죠. 그 혈당을 측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피를 뽑아야지만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죠.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기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애플 워치가 그 역할까지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O2O 헬스케어만큼 중요한 게 O2O 커머스입니다. 거기서 결국 핵심은 간편 결제고요. 이 간편 결제를 애플은 스마트워치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낼 일조차 없게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계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장점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만 뻗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결제를 손만 뻗으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간편 결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간편 결제를 하고 나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는 일이 이제는 못할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습관, 그러니까 편리한 습관에 한번 빠지면 과거로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어쨌든 이 스마트워치 기반의 모바일 결제 이 분야에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 또 센서들이 존재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다 센서 디바이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니치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다른 센서와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 이제 매시업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사물 인터넷과는 상관없는 회사예요. 상관없고 웹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트위터의 프로필 사진도 자동으로 바뀌게 해라. 그리고 뭐 비가 오면은 나한테 문자가 오게 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을 상호 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은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듯이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거를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채널, 즉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상호 연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체중계를 통해서 몸무게를 자주 재보겠죠. 근데 체중계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면 이 체중계에 나의 체중이 수집이 돼요. 근데 이 수집이 되는 것까지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겠죠. 근데 이거를 매시업으로 연결을 하면 내가 몸무게가 55kg 이상이 되면 페이스북에 내 몸무게를 공개하게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긴장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2km를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달리기를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했다면 뭐 만약에 총각이라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운동했다는 정보가 전달이 되게끔 한다거나 또는 냉장고에 내가 항상 먹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아마존에 주문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즉 사물 인터넷의 센서와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매시업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센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 결국은 서비스를 만들 때 대부분의 서비스는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가 걸려있지 않다면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와 컨텐츠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좀 더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컨텐츠를 수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컨텐츠라는 거는 결국은 비용을 주고 사야 되는 재화인데 다행스럽게도 정부 3.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정부에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현재 700개 기관이 11,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뭐 지하철 정보, 버스 노선 정보, 뭐 석유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은 다 공공 데이터예요. 이 공공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거냐?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여기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와 또는 매시업을 통해서 조합을 하면 새로운 가치가 포함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합된 것들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충분히 확보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도 초기에는 연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센서가 어디에 연결될 것인가, 연결 중심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향후에는 결국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 아까 말씀드린 만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기계가 판단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에서나 보던 대부분의 상상들이 사실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